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월의 백승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5일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죠. 이 개정안에 대해서 그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어쨌든 개정 확정된 게 아니고 개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간략하게 아셔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너무 좀 내용이 지엽적인 것들은 뺐으니까 그런 것들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정안이 어떻게 나눠지고 있냐면요, 4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역동성 지원이라는 파트고요, 두 번째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파트이고요, 세 번째는 조세 체계 합리화이고, 마지막 네 번째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이라는 파트입니다. 오늘은 1부예요. 1부에서는 첫 번째 파트를 할 거고요.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인 경제 역동성 지원에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투자 고용 지역 발전 촉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볼 거는 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이 공제율 확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용으로 기계장치나 설비 등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 취득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고 보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기본공제랑 추가공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추가공제라는 거는 공제를 적용하는 그 연도에 지난 3개 연도의 평균 투자액보다 뭔가 초과해서 투자한 금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에 대해서 또 일정 퍼센테이지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공제가 기존에는 기본적으로는 3%의 공제율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국가전략사업화시설이라는 거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4%를 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이걸 이제는 일괄로 10%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 추가공제라는 부분은 기본공제의 2배를 한도로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직전 3개 연도보다 추가해서 뭔가 투자했다고 해서 많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개정안은요, 중소기업 유예제도 지원 확대인데요. 중소기업 유예라는 게 뭐냐면은 사업자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잘 사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매출액이나 자산 요건 등이 중소기업 기준을 뛰어넘어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서 받고 있던 조세 혜택 등을 갑자기 박탈당하면은 굉장히 대비할 시간도 없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자 중소기업 유예제도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연도부터 연도 포함 3개 연도를 중소기업 유예 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예 기간 동안 다시 중소기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가 이제 5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 확대해 주겠다 라고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자그마치 2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좀 파격적인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 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예요. 그러면은 2년의 추가 유예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년 더하기 2년 더하기 2년은 총 7년이겠죠. 7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R&D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개정안이고요. 이 R&D 세액공제는 조문상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자가 연구나 인력개발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단순히 비용 처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세액공제까지 해주겠다라는 제도예요. 지금까지 이 조세 혜택으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R&D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 전담 인력의 인건비나 견본품이나 부품들, 시약이나 연구 인력 개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소모품들, 원재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연구 전담 부서 아니면은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임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등이 연구 인력 개발비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번에 이 연구인력개발비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 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제도를 좀 이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개정안 얘기를 하기 전에 이 R&D 세액공제의 범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신성장 국가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개정안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구 전담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했었죠. 기존에는 연구에 전담하는 인력, 연구 전담 인력이라고 하죠. 이 인력이 신성장 사업화 시설 등이나 국가전략기술 등에도 업무를 할애를 하고, 그리고 일반 연구 인력 개발에도 가담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그냥 일반 연구 인력에 대한 것이라고 봐서 일반 연구 인력비 세액공제율만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개정이 돼서 그 연구 전담 인력이 주로 신성장 등의 연구 인력 개발에 전담하는 경우에는 총 연구 시간 중에서 신성장 등의 연구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라고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에 따라서 사업자들은 더 높은 연구 인력 개발비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업자들한테는 더 이점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안분해서 적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추측으로는 특정한 서식 같은 것들이 추가가 돼서 이 연구 전담 인력의 근무 시간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 제출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단한 건데, 시설 임차료에 대한 거예요. 기존에는 이 임차료를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한 것으로만 쳐서 낮은 공제율을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도 이 임차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더 실제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은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에 대해서 가속상각을 적용하게 해준대요. 다들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은 아실 거예요. 어떤 고정자산 등을 매입을 했을 때 그 매입 금액 전부를 바로 1년치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기간별로 안분해서 서서히 비용 처리가 되게 하는 것, 가치 감소분을 실제로 회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세법에서는 업종별로 아니면 자산별로 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어요. 내용연수라는 거는 이 고정자산이 비용 처리가 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장치는 5년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장치의 기준 내용연수가 5년임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가속상각을 해주겠다. 비용 처리를 더 빨리빨리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실제로 그 기계장치에 대해서 비용 처리는 더 빨리 받게 되고, 그만큼 납부할 세금도 더 적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은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게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새로 생긴 건데,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조세 혜택인데 벌써 개정안이 나왔어요. 기존에는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래서 상시근로자를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에 그 고용 증가분에 대해서 3년간 1년에 얼마씩 공제를 해주겠다. 최소 850만 원에서 최대는 1,550만 원까지 한 명당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 즉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단순히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것뿐만이 아니고 추가공제도 있었습니다. 추가공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와 육아휴직자 복직에 대한 세액공제 두 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비정규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 그 복직 인원이나 전환 인원 한 명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3년간 고용 증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제를 받게 해주던 것과는 달리 2년치 공제로 바뀌었고요. 대신에 1년 1년마다 공제받는 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은 공제의 규모가 최대 2,4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단기간에 많은 금액을 공제받게 해주겠다라는 게 그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했었는데, 이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이 계속고용이나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속고용은 기존에 알고 계시던 상시근로자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한의 정황 없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탄력고용이라는 거는 그런 계속고용 인원 말고 단시간 근로자라든지 아니면은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통합고용세액공제상의 상시근로자 등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었어요.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거는 이제 월의 근무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이 조세 혜택상에서 이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근로자들까지 통합고용사회공제의 혜택을 보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존의 통합고용사회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기존의 조문이 있었어요. 그 조문을 그대로 수정한 거기 때문에 그 조문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다시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 세금을 토해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를 없애서 고용이 줄어든다고 해도 네가 공제받은 세액을 토해내지 않아도 좋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기존의 사업자들이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인 사후관리, 추징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더 폭넓게 이 조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이 확정됐을 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 이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구 감소 지역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 특례예요. 여기엔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했어요. 그럼 그 구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시켜주겠다. 그래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도 조금 더 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을 구매했을 때 이 미분양 주택도 특별히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평수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취득가 6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 이것도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적용해주겠다 라는 그런 개정안인 거고요. 그 다음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파트 중에서 두 번째 파트인 거고요. 첫 번째 내용은 가업상속 승계제도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가업상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업, 그러니까 아버지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 있어요. 이거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대로 물려주셨을 때 일정한 요건들을 다 준수를 하면은 그 가업 상속되는 자산가액에 대해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제도예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대상을 확대해준다는 그런 느낌의 개정안인 거고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세 가지인데, 밸류업 기업이랑 스케일업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나 이전을 한 기업, 이 세 가지입니다. 밸류업이랑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1200억 원까지, 최대 1200억 원까지 확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이나 이전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 한도를 적용시켜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도 없이 전부 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개정안이고요. 기존의 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를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공제 제도다 라는 평가를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추가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겠죠?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 스케일업이나 밸류업이라는 개념이 지금 정권에서 다루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중요한 기조 중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업상속에 관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최대 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해서 할증평가하는 거 이제 폐지하겠다. 저는 이게 제일 파격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최대 주주 등이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20% 할증평가를 하게 돼 있었어요. 이 최대 주주라는 거는 또 단순히 주식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까지 합쳐서 최대 주주 집단이 들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최대 주주 집단의 주식에 대해서 뭔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그 재산가액을 20% 할증해서 평가를 해라. 그럼 그만큼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이 엄청 과도해지겠죠. 이 규정은 다행히 중소기업 등의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경영 체제에 있던 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세부담을 물리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던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하는 거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업 경쟁력 제고의 나머지 부분들은 좀 지엽적인 게 많아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한다고 해요. 이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뭐냐? 그러니까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등의 주주환원을 한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까 가업상속에서도 나왔던 밸류업 기업 있죠? 이 밸류업 기업을 기업가치 제고 공시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이 기업에 대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한 기업에 대해서 조세 혜택을 주겠다. 그 조세 혜택이 뭐냐면은 직전 3개연도에 주주 환원 금액의 평균의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5%만큼을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사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렇게 배당을 하고 주주 환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는 취지가 좋으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일부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천징수세율도 일반적인 14%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아마 2천만 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랑 별도의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투세에 대한 거를 이번 개정안으로 그냥 한 번에 폐지를 하겠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사실 이 금투세에 대해서는 네가 연애 양도 차익으로 5천 이상 낼 것도 아닌데 그걸 걱정해서 뭐하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금투세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는 사람이 전혀 없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인데요. ISA 계좌 지원 확대입니다. 이 ISA 계좌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투자,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 최대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계좌이고요. 이 ISA 계좌 만기된 다음에 연금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은 세액공제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 ISA 계좌가 비과세 한도도 늘려주고 납입 한도도 늘려준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역적인 내용이 많아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어요. 2부에서는 민생 경제 회복과 조세 체계 등에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2부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법인 서울의 백승삼 세무사였고요. 오늘 하루도 진짜 고생 많으셨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